왜냐면 오늘은 조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게 좀 아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유산균, 우리 면역을 지키는 것에 장면역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프리오바이오틱스를 먹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우한폐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시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는 약간 이렇게 한데 그게 지금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오셨어요? 안 써도 돼요? 우리한테는 팩터가 있다? 이게 처음이에요. 우한폐렴 굉장히 공포를 물고 가는데 이제 매스컴이랑 딱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이제 보면은 실체보다는 이 공포가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게 우한폐렴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좀 드무실 것 같아요. 이제 폐렴이 뭔가 폐렴이라고 했기 때문에 폐에 염증이 생기는 이게 굉장히 호흡기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기침 탈락하면서 굉장히 죽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게 왜 무서우세요? 예전에 2003년, 2012년 메르스 사스 때문에 그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감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독감으로 죽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병원 가서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사스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사스, 메르스, 우한폐렴 다 바이러스가 똑같아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요. 바이러스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야. 근데 똑같아. 다 사천들이에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원래 약한 감기였어요. 콜레스테롤 하면서 약했는데 이게 언제적부터 사람들이 확 뛰어가고 놀랐냐면 사스 때 완전 놀래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 급하게? 그러면서 이 사스 때문에 엄청나게 놀랐는데 이 사스를 알아야 지금 우한폐렴을 아실 수가 있어요. 사스하고 우한폐렴하고 생긴 지역이 똑같아요.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중국에 사스는 광저우라는 이렇게 야생동물 파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보면은 박쥐를 먹어요. 아주 예쁜 여자애가요. 박쥐탕 먹는 거. 그게 나와요. 그게 매개체도 지금 두 개 다 박쥐라고 나왔어요. 사스, 메르스, 사스하고 우한폐렴도 다 박쥐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박쥐탕을 먹는 이런 것들인데 거기서는 박쥐뿐만이 아니라 살쾡이, 야생동물 우리가 뭐를 다 잡아먹어요. 그 우리 속에 여러분들이 닭이 이렇게 사육시키듯이 빽빽한 곳에서 그 시장에서 막 갇혀 있었던 거예요. 갇혀 있었던 것들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 야생에서도 살던 애들이 그 좁은 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서 이게 그거를 자기들도 먹어가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가졌던 이 바이러스가 자기들끼리 이제 바이러스는 서로 이렇게 유전자를 이렇게 막 짬뽕이 돼요. 되면서 이게 다시 인간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쉽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돌연변이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팍팍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근데 사스 때도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다 실시했어요. 막 일이 막 퍼지고 이러니까 WHO에서 야 어떤 일인지 보고해 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중국이 무시해버렸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폐렴 바이러스가 좀 약간 변이가 생긴 것 뿐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광저우에서 사는 그 시도를 했던 의사가 홍콩으로 자기 친척 결혼식 있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우리가 막 열이 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이름인데 그 호텔의 9층에서 이렇게 묵어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치료받고 가는데 그 호텔에 묵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홍콩은 국제도시잖아요. 이제 거기에 묵었던 베트남 사람, 싱가포르 사람, 캐나다 사람,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퍼지면서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원래 여기에서 묵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격리를 해가지고 지켜보면서 아니구나라고 했는데 그 홍콩의 그 캐나다 사람이 자기 고향에 왔다 돌아가면서 어머니가 당뇨병이 있었는데요. 당뇨병을 앓으시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장례 치르지를 못하고 막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있는데 검사실에서 내 병실이 안 나가지고 같이 응급실에 가면 검사실 있죠. 거기서 6명이 같이 들어누워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서서히 그 검사실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나중에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자기 남동생, 여동생 죽고 부인 죽고 자기 손자.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되는 거 캐나다에 갑자기 확 퍼지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그 뭐랄까 그쪽에서는 인종차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시아 사람들이 걸리는 거야 하면서 막 이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인종과 민족과 종교의 차별 없이 다 걸려버리잖아요. 막 휩쓸고 가버리는 거예요. 2012년 12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실시하고 막고 있다가 이게 2003년도에 2002년도에 12월 달에서 2003년도에 하면서 쭉 퍼져가지고 겨울에 퍼져가지고 여름에 되려고 할 때 이렇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 사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이제는 전염병으로 인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건물이라든지 건물들 자체가 이 격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개념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게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후에 쭉 제가 나중에 뒤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이게 왜 공포스럽냐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공포스러워요. 갑자기 암하고 심장병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다시 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우리들의 생각이 완전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때 사스가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이거 완전 우리가 디톡스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바이러스 조그만한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휩쓸고 가는 거는 옛날에 천연두 패스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렇게 현대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이다. 뭐냐? 그때 2002년도에 사스가 나타나서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간 그 백신을 개발하려고 연구한지 아세요? 10년 걸려요. 10년 걸려서 이렇게 임상 실험에 들어갔는데 그러기 전에 뭐예요? 다시 또 메르스가 생기죠. 메르스가 생기고 다시 또 변종이 생겨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백신이 손쓸 겨를도 없이 백신 개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 손쓸 틈이 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거. 왜 이렇게 바이러스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렇게 탁월한 거예요. 변신의 천재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백신 없습니다.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후의 백신은 뭐냐면 면역이죠. 지금 약이 없어가지고 지금 중국에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런 약을 개발할 때도 있어서도 어떻게 이게 당국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냐면은 걸린 사람들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먼저 줄 것이냐 이거 갈등 엄청나게 해요. 왜냐면 치료받으러 와가지고 의사가 이걸 다 매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딜레마. 그리고 그
진짜로 사스가 치료했던 의사가 옮겨버렸잖아요. 전 세계. 그래서 메트로폴이라는 이 홍콩의 호텔이라는 거는요, 전 세계로 전염병을 퍼뜨리는 발원지라는 딱 타이틀을 얻어버렸어요. 그래보세요? 네. 사스, S, 시비어, 중하다, 아큐터, A는 아큐터, 급하게, R, 레스퍼레이션, 그러니까 호흡기로 신드롬 오는 증상이에요. 메르스는 미들, 이스트, 중동에서 아시죠? 낙타. 그래서 만든 레스퍼레이션 신드롬이에요. 다 호흡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한 폐렴도 다 호흡기인 거예요. 다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약하게 알았던 그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해서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종이 빨리빨리 생겨버리는 거야? 왜 이렇게 인간의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따라가지 못할까? 그거는 이 조그마한 애들은요 굉장히 빨라요. 빨리 번식을 시켜봐요. 네. 번식을 시키는데 우리는 인간은 DNA가 두 가닥으로 이렇게 복제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빨리 하게 한 가닥만 가지고 복제를 할 수가 있어. 그거를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RNA가 있으면 이 한 가닥이 복제가 쫙 되면서 이게 인간은 이게 잘 됐나 못 됐나를 2중 3중으로 다시 검열을 하거든요. 인간 자체에 대해서. 근데 얘네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귀찮아. 그런 거 다 생략 하고 그냥 바로 팍팍팍 만들어버리는 거야. 복제를. 그렇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하자품을 이렇게 검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류가 굉장히 하자품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돌연 변이들이 얘네들이 자체적인 변이가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이거는 에피셜인데 이거는 뉴스에서 나온 어떤 하나의 가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가설. 자, 미 국방성 생화학전의 전문가가 워싱턴 미국 그 뉴스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는 중국에서 퍼뜨리는 생화학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쪽의 사고방식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엄브렐라라는 연구소에서 화난시장, 그 야생시장 똑같거든요. 사스하고 조한 폐렴하고 똑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가깝다 그러는데 이거는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트랜스펙타에 대한 개념을 정말 확 와닿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이걸 퍼뜨리냐? 이렇게 쫙 퍼뜨렸을 때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0% 죽는 건 어때요? 우리가 항생제가 내성이 왜 생기느냐? 그렇게 죽여도 살아남는 놈이 있어요. 독한 놈. 그 사람한테서 백신을 얻어가지고 하기 위한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사실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거는요. 그게 트랜스펙타입니다. 아시죠? 혈액에 걸렸는데 다 죽는데 그때는 결핵으로 다 죽었어요. 지금은 우한폐렴을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데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의 피에서 이렇게 그걸 뽑아가지고 우리가 트랜스펙타가 지금 오늘까지 온 거잖아요. 그 트랜스펙타를 얻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트랜스펙타라는 거죠. 네. 살아서 그거를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스펙타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가 확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셔도 박사님이 그 반응을 발견을 하신 거잖아요. 그걸 지금도 우한폐렴에서 중국 공산당들이 그 전략을 써먹겠다는 거예요. 사실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공개 중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대책은 가장 큰 대책은 뭐냐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대책은 마스크, 또 기침, 그래서 팍 나가는 거죠. 예절을 지금은 기침 예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장에서 다
우한폐렴들을 우한폐렴, 사스 다 똑같이 네, 박쥐라고 돼 있고요. 네, 이것들을 먹으면서 얘네들의 이 바이러스 유전자 돌연변인 거예요. 왜 어렵냐면은 너무너무 변신을 잘하는 천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왜 이런 것들이 무섭냐? 예전에 이렇게 인간들을 싹쓸이를 했다는 거예요. 네. 패스트, 14세기 패스트는 전 세계 유럽의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인간이. 그리고 천년들은 뭐예요? 한 잉카 제국이 그냥 멸망해버렸어요. 왜? 이것도요, 또 신종 바이러스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콜럼버스가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갔을 때, 이때 사람들은요, 유럽의 사람들은 이미 천연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았어요. 자기들 앓고 나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래 미생물에 노출이 된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신대륙은 한 번도 그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쪽 이렇게 잉카 제국이 600명밖에 안 갔는데, 군인이 600명밖에 안 갔는데요. 그 나라, 그 찬란한 문명이 말살이 돼서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번도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이 미생물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속수무책인 거야. 그래서요, 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콜레라, 터레, 패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다 뭐예요? 너무나 공포스러운 건 뭐냐면 왜 그런지를 몰랐다라는 거야. 왜 이게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 다 사람들이 나쁜 공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보이지 않는 얘들이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대화 드라마를 지금 쓰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현재도 ING 진행 중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이 미생물들은 어디에 있어요? 공기 중에도 있고요. 먹는 곳에도 있고, 네, 에어컨에도 있고, 여기 나오는 곳에도 있고, 네, 모든 곳이 다 있어요. 이 세균이라는 것은요, 그 적자 생존의 완전 끝판왕입니다. 절대 강자예요. 세균은. 왜? 황이 있는 곳에 또 살고, 불이 팔팔 끓는 시내 분화구 속에서도 살고, 산소가 없는 곳에도 살아요. 살아서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절대로 살아남는다. 네. 그리고 지구상에서 그걸로 봤을 때는 제일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예방은 손 씻기야. 근데 이 손 씻기가 너무 당연하죠, 지금은. 네. 근데 이 손 씻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 굉장히 많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한번 보세요. 이 손 씻기를 배우기 위해서 1844년에 이 한 의사가 헝가리 사람인데 오스트리아인에서 이제 그 병원을 근무를 해요. 오스트리아 그 종합병원에서 1844년 종합병원이 있었답니다. 오스트리아. 네. 산부인과 병동인데 1동, 2동이 있어요. 한 1동은 의사하고 의대생들이 가고요. 2동은 산파들이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A동은 1년에 의사들이 갔는데 600명이 죽는 거야. 산파가 갔는 데는 60명이 죽는데. 길거리에서 애를 낳아도 이것처럼 죽지 않는 거야. 차라리 집에서 애 낳는 게 나아요. 병원 가서 애를 낳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이 의사가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의사가 죽었어요. 그때는 1844년에 우리 해부 이런 거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체를 위해 의사는 직접 시체를 해부를 해야 돼. 해부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의사는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해부를 하고 학생은 배우기 위해서 시체를 해부하고 하는데 그 시체를 해부하다가 그 의사가 상처에 살짝 긁혀가지고 그 감염으로 죽어버렸네. 여기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생각이 확 떠오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얘 나쁜 것들이 전염이 됐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이것이 시체를 해부하고 의사들이 손을 안 씻어. 그리고 가서 바로 애를 받아. 지금은 너무 그렇죠. 그러면서 지켜봤더니 이게 손이 문제구나.
손을 씻자라고 했어요. 염소로 빡빡 씻어야 돼. 그랬더니 의사들이 정말 너 위대한 발견했어. 정말 잘했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랬으면 스토리가 안 되죠. 와, 무슨 소리냐고. 네. 내가 그러면은 산모를 살리는 게 아니고 애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그럼 내가 죽인 사람이란 말이야. 의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염병 셔틀이라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논쟁하다 이분도 성깔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막 자기를 비난하며 막 맹렬하게 하다가 어떻게 됐냐. 정신병에 갇혔어요. 그런 논쟁 속에. 그래서 정신병에서 병동에서 죽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이렇게 손 씻기가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30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염병 미생물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손을 씻고 해보니까 안 죽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20년 뒤에는 이 리스터라는 사람이 수술하면 사람들이 또 죽어. 수술은 잘 됐는데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장이 터져도 병을 안 가. 수술을 안 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도 손 씻기 받아들이면서 수술할 때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 된다. 이 개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석탄산 이게 뭐냐면 폐수가 되면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때 없을 때 석탄산을 뿌린대. 그거를 수술실에 쫙 뿌리면서 수술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드는 걸 하면서 수술 감염으로 죽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손 씻기가 왜 30년 걸린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인간이 치렀던 대가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미생물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없는 줄 알았죠.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서 현미경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현미경이 발견이 되면서 이 균이 결핵을 일으키고 이 균이 콜레라를 일으키고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제너가 1700년도에는 제너가 예방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한 개념을 세웠죠. 예방 접종의 개념을 세웠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죠. 왕도 죽고 왕비도 죽고 교황도 죽어요. 천연두에 걸리면.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천연두를 예방하는 것을 소우두에서 해가지고 예방 접종법을 알아냈죠.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간접화법이야. 소의 천연두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그 균을 이용해가지고 백신을 만든 최초의 사람은 파스텔르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텔르는 프랑스에서는요, 나폴레옹보다 더 영웅으로죠. 그래서 광견병에 걸린 그 백신을 개발하면서 러시아 상인이 11명이 광견병에 걸린 늑대에 걸린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거를 써봐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살릴 정도로 러시아 황제가 이 사람한테 금일봉을 내렸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지금의 아주 유명한 파스텔르 연구소예요. 그래서 코 연구소와 파스텔르 연구소가 세계 양대 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800년대가 지나고 1900년대가 되면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이 페니실린 플레밍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참전을 했어요. 근데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면 이 부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이 상처가 썩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소독도 하고 이렇게 그 소독을 하면서 나이팅게일 소독에 대한 개념을 막 얘기하고 환기를 시켜야 돼 이런 것들을 하지만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실수로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에서 균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곰팡이에서 균을 뽑아가지고 페니실린을 만들었는데 이게 기적에 이걸 써먹어야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1941년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보안관이 장미가시에 긁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미 가시에 긁혀가지고 죽어요. 이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 감염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그걸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써봤더니 기적적으로 그날 열이 확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사람은 죽었어요. 왜? 좋아지는데 전쟁 당시이기 때문에 이 연구소가요, 이게 다 감실당하고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안관이 오줌을 받아다가 다시 또 그 페니실 뽑아가지고 막 죽이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었지만, 아, 페니실린은 굉장히 성공적인 것이구나. 기적적인 것을 알게 돼가지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금방 1차, 2차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페니실린이 너무 추출하기도 어렵고, 추출을 했는데도 이게 금방 효과가 없어져. 그래서 안 되나 보다 다른 거에 됐는데 한 몇 년 뒤에 다른 과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동결건조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페니실린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한 거예요. 이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제약회사를 찾아가지고 2차 대전 당시 230만 명이 쓸 수 있는 연합군 전체가 쓸 수 있는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2차 대전 군인들한테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이 사파예요. 2차 대전 페니실린을 맞은 너치에 들어갔어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이것이 바로 미생물 간의 자기들끼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장내 미생물과도 연결이 되고 왜 우리가 좋은 균을 살려야 되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곰팡이하고요, 페니실린은 곰팡이예요. 곰팡이하고 세균은 미생물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영역싸움을 해야 돼요. 서로 분해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역을 하기 위해서 얘를 죽여야 돼요. 자기들끼리는 적이에요.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페니실린이라는 거예요. 그 간단한 원리가 우리 장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있느냐? 처음에 미생물들이 보기에는요, 이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 쳐들어왔어요. 자, 숙주로서. 이게 파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숙주로서 선택을 해가지고 인간의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세균이 줄이다 보니까요, 세균이 숙주가 죽어버리네? 그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균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야, 아예 죽이면 안 되고 적당히 살려놔서 오래오래 파먹고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미생물과 우리는 이 공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도 들어오고 저 균도 들어오고. 그럼 뭐예요? 자기들끼리 영토 싸움을 해서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네. 영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구의 세력이 세냐? 그거예요. 그게 장내 미생물로 연결되고 장내 세균총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거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의 약이 만들자마자 2년 만에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센 놈을 이제 또 만들었죠. 네, 메티실린을 만들었어요. 근데 또 지나서 얘를 또 이겨버리는 또 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균은 뭐야? 적자생균, 자기도 살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예요. 인간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항생제하고 전쟁하면서 뭐예요? 점점 세지죠. 네, 점점 무기를 개발하는 거야. 예전에는 우리가 총 가지고 칼 가지고 싸웠지만 지금 뭐야? 핵미사일이 지금 개발이 됐죠. 우리 세균과도 지금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티실린에 저항하는 균은요, 병원에 가면 화장실 문고리를 잡으면 병원에서 병원을 옮긴다는 그 균이에요. 황색사 호두상 균. 그래서 병원 갔다 오면 판데시솔 시설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겨낼 수 있는 약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반코마이신이라는 그 항생제예요. 근데 이거가 최고의 항생제라고 해. 더 만들 수 있는데 더 센 걸 만들면 인간도 같이 죽어. 근데 더 뭐냐면은 얘를 또 이겨내는 항생제가 또 생긴 거예요. 반코마이신, 레지스턴스, 에트로코쿠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세균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야. 바이러스는 세균을 딱 빼면은 세균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세균에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유전자 가위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세균도 바이러스도 세균을 침입을 해요. 세균이 딱 침입하면 얘는 세균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딱 잘라가지고 그걸 기억을 해놔요. 네. 저장 창고에다 딱 기억해가지고
비슷한 염기소에 들어오면 얘를 죽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얘도 트랜스펙터를 가지는 거야. 트랜스펙터 기전을 작동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살기 위한 그런 작동이 크리스퍼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되면서 이 유전자들을, 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생제 세균들이, 항생제 내성들이 많이 생기고 바이러스는 그렇게 변신의 천재인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세균들은, 다른 세균이 또 죽으면 걔네들을 잡아먹어가지고 걔의 유전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완전 끝판왕 들입니다. 굉장히 세균하고 바이러스한테 배워야 돼요. 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 완전 천재들인 거. 그래서 이게 방코마이신의 내성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두 개 다 딱 하면은 한 개가 딱 잡아먹으면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한 개의 내성이 생기는 것이 다른 거, 두 개, 세 개에도 내성이 다 생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교차 내성이라고 해요. 그냥 달리기를 잘하는 애가 있어. 또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걔네들 그것만 잘했는데 둘이 악수를 딱 했더니 달리기 잘하는 애가 공부도 잘하네.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박테리아,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바로 그래서 슈퍼박테리아, 슈퍼버그라고 해요. 벌레들. 그리고 영국에서 2010년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2016년도에 발표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3초에 한 명이 죽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내성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인류는 그렇게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수록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망할 수가 있다. 다재 내성을 가진 균들이 만들어내면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약이 없는데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인간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을 지키는 애는 내 몸에 있는 정상 세균이라는 거야. 걔네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요. 페니실린처럼. 우리 몸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손톱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손톱 사이즈가 나는 것에 10만 마리가 살아요. 피부에도 이렇게 쫙 발라요. 버터바로 다 발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산균이 있으니까 상처가 배면 균이 좋은 사람들은 금방 상처가 안 물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사람들은 상처가 더 나는 거예요. 미생물하고 공존하고 있는데 이 미생물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미래가 이 미생물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쭉 공생하고 있거든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다 있습니다. 장애 굉장히 특별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피와 살과 이런 것들, 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다. 미생물, 우리 자체가 미생물인 거예요. 세균인 거예요. 박테리아, 정상 세균이 유산균이 만들어낸 천연 항생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생제가 만들어지면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무분별하게 이게 산업화된, 이렇게 닭을 산업화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막 풀어놓고 키워야 애들은 풀어놓고 해야 애들이 놀면서 창의력이 생기잖아요. 얘네들도 닭도 유전자의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빽빽하게 이것도 못하고 이것만 하게 나오니까 유전자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약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닭이 알을 작게 낳아. 그게 약한 내성균이라고 그러고요. 그거 저병원성 병원균이라고 그러고, 그게 또 병이 확 닭끼리 퍼지는 것을 고병원성 병원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들이 자기들이 이 환경에 의해서 약하면서 변화가 되면서 자기들끼리 변화를 일으켜.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이러스는 변화를 굉장히 많이 내게 덜렁거린다고 그랬죠. 오류를 만들어내. 그래서 인간한테 전염될 수 있는 것들로 막 돌연변이를 팍팍팍 시켜버리는 거. 그러면서 조류 독감도 되고 막 별걸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상적인 이 사육 시키면서 소들을 빨리빨리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조금씩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항생제를 먹으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균도 다 죽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독한 놈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한 놈이 우리한테 우리 독소를 막 풀어버려요. 그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기를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네, 걸리는 이유가 이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한국말로 세균이에요. 이것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 개념만 딱 바로 잡았으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 항생제에 대한 이 내성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는 거.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세균의 단백질을 어떻게 해가지고 작동하는 기전이 바이러스하고 완전 틀려요. 그런데 감기는 뭐예요? 바이러스잖아요. 먹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에서 뭐야? 세균은 항생제를 쓰지만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돼요. 기전이 완전 다른 놈입니다. 딴 세계예요. 얘네는 세균은 커요.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예요. 자기 완전히 해겠어. 근데 얘는 바이러스는 뭐냐? 바이러스가 뭡니까? 바이러스를 왜 바이러스를 하냐면은 자기 혼자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이렇게 새끼를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주한테 딱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고 퍼뜨리는 거예요. 인간 몸에 들어가가지고 인간 세포 안에 인간 DNA를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퍼뜨린 다음에 그거를 내 세포를 죽이고 그걸 탈출해가지고 다시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습니다. 네. 네. 딱 해가지고 다른 집에 들어가서 그걸 다 이용해 먹고 써먹고는 걔네 죽이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좀비들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기전은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숙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막 공장을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그 숙주의 DNA를 해서 복제를 시켜가지고 이제는 막 해서 막 저거 터져가지고 못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뚫고 나가서 다른 데 또 퍼트려야 돼. 그러면은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단백질을 활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타미플루예요. 타미플루가 이 뒤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증식을 해가지고 나가는 이거를 차단시켜버리니까 N 단백질이라는 것을 억제를 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그게 타미플루거든요. 네. 근데 이 타미플루의 그 바이러스의 성질을 역으로 이제 우리 인간이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놈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살리는 쪽으로 생각의 변화를 가지셨어요. 똑똑하네 정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앱스타인바라는 바이러스를 이용해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거예요. 자, 이 암세포를 치료하는 항생제라 이게 막 항암을 하면은 무작위로 죽여버리잖아요. 정상세포, 암세포 다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는 뭐야?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야? 바이러스는요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아요. 골라서 들어가. 그래서 특징 한 가지 예가 뭐냐? 에이즈 바이러스는요 우리 면역세포만 골라가지고 숙주를 샀는데 그 중에서도 헬파 T 세포만 골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면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헬파 T 이 대장이 사령관이 명령을 못 내리고 면역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도 면역이 작동을 안 하니까 이런 감염 때문에 죽는 것이 에이즈예요. 그래서 골라서 갖는 이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암세포만 골라서 들어가. 그리고 얘네들을 죽이고 나서 너 증식할 다른 암세포로 가. 너무 기발한 생각이죠. 네. 그걸 활용해가지고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죽이는 이걸 기전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왜 이 어려움을 얘기를 하느냐?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설명하면 잘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특징 이용한 또 하나는 유전자 치료예요.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연결되는 잘라버리고 새로운 걸 딱 붙여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유전병을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뭐야? 이거는 유전자는 우리 세포의 핵 속에 들어가.
근데 이 대단한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이 007 작전을 찾다가 바이러스만한 애가 없어. 그래서 바이러스를 활용해가지고 얘네들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벡터를 이용한 무전자 치료를 하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열이 확 나는 거는 뭐냐면 이 세포 숙주에서 번식을 해가지고 탈출할 때 팍 터뜨려서 다른 데 피를 타고 다른 데로 갈 때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그래서 다른 미생물들을 죽이는 애들이죠. 죽여야 돼, 죽이는 것이 안티바이오티스.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한다?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정상세균이다. 정상세균을 어떻게 살려야 되죠. 그래서 살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얘네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예요. 지금 좋은 균, 나쁜 균, 중간균이 삼국지가 지금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누가 이기느냐가 건강하냐, 병에 걸리냐. 이 유산균을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이 유산균을 발견한 사람도 파스텔을 포도주 발효할 때 유산균이 있구나.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도 몰랐어. 이거를 엄청 좋구나를 발견한 사람은 러시아 메치니코프예요. 메치니코프가 불가리아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아.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사람들은 발효류를 먹어요. 봤더니 발효류 속에는 우리가 인간이 왜 늙고 병들고 하는가 봤더니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다 소화가 안 돼. 노폐물이 끼어.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이빨에 끼듯이 음식물이 끼고 해서 우리가 이게 썩어가지고 입냄새가 나듯이 장에서 그러고 있구나. 근데 이거를 깨끗하게 칫솔질해서 청소해주는 게 누구다? 발효에서 나오는 유산균이 그걸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그렇구나를 봐서 생명연장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2008년에 노벨학상을 받아요. 그래서 메치니코프 발효에서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비피더스, 메치니코프, 불가리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일정량 이상 먹었을 때 내 몸에 유익한 살아있는 균이에요. 살아있어야 해요. 어디까지? 장까지 살아가요. 자,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딱 내가 왔을 때 보면 뚜껑을 땄을 때 걔네들은 어떨 수 있다? 다 죽어 있을 수도 있다. 살아있는 균을 먹는 것이 유산균 제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하냐? 유통기한까지 살아있는 놈이 몇 마리일까? 그게 CFU 해가지고 이렇게 도장 마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6억마리라고 하죠. 적어요. 다른 데도 엄청 많아요. 야구르트 드시면 돼요. 야구르트는 400억마리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 마시면 위산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장에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독한 위산을 통과해서 장에서 안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이 땅이 편안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땅이 앉아야 돼. 근데 낙하산이 안 펴지고 그냥 그대로 나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위산을 통과를 해야 되고 장에서는 잘 안착이 되는 두 가지를 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이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균은 분열하는 게요. 새끼가는 20분 만에 한 번씩가요. 그게 인간은 15년, 30년 걸리는 일 20분 만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잘 번식을 시키면 있는 애를 잘 활용하자. 그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놈이기 때문에요. 굶어 죽고 더워 죽고 추워 죽고 이래요. 습기 차서 죽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죠. 생존 조건이. 근데 얘네들은 요 안에 있는 애들을 잘 먹여서 얘네들이 그냥 안에서 해가지고 먹지 말고 얘가 만들어서 즉석 떡볶이처럼 즉석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몸을 건강을 지키자. 이런 것들이 프리오바이오틱스를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오바이오틱스를 같이 믹싱해가지고 만든 요즘의 개념은 신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가 좋은 그 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식이섬유를 식이섬유가 내 밥이야.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식이섬유이 이제 내 미생물인데 내가 밥을 먹으면 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도 그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살려서 근데 그 우리 몸에 유산균을 늘리는 것은 그래서 내 몸 안에 의사를 막 늘리는 거예요. 의사를 늘리는 거다. 좋은 균은 그 소장에 있는 균이 락토바시러스고 대장에 있는 그 균이 비피더스균이에요. 자, 좋은 건강을 지키려면 출산 시에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출산 시에 우리 애를 어떻게 낳느냐에 대해서 애가 평생의 건강이 70%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제왕절개를 했느냐, 네, 자연분만했냐, 모유를 먹었냐, 네, 분유를 먹었냐. 일단 자, 우리가 이렇게 자궁 안에 태 상태는요 무균 상태예요. 무균실에서 네, 딱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면 네, 이틀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엄마 그 산도를 빠져나올 때 얘가 엄마 질 속에 있는 미생물을 샥 받는 거예요. 네, 미생물 샤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미생물을 만나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 엄마가 그래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어떤 균을 만나느냐. 그래서 어떤 균을 만나느냐가 어떤 혈액형이냐랑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했어. 샤워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애가 모유라도 먹어야 돼. 모유를 먹어야 돼. 엄마에게 균이 있잖아요. 피부에 있는 균을 만나야 되는데 모유도 못 먹으면 얘는 엄마 피부에 있는 균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다양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릴 때 건강이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 당신의 유전자가 DNA가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2010년 1월 28일 타임즈에 나왔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 미생물이 내 생각에 따라서 나의 유전자를 구부릴 수가 있다. 너희 DNA가 너의 운명이 아니야 라고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줬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이 미생물이 제2의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5년밖에 안 됐는데 미생물균 총 무슨 유전체야. 미생물균 유전체야. 아주 제가 최신의 그런 잡지를 봤는데 15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미생물체 유전체야.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났어요. 이게 네 혈액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 안에 미생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성격도 달라지고 머리 IQ도 달라지고 치매도 오고 애들이 자폐도 오고 그런 다큐 많이 나왔죠. 유튜브에 많이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 한마디로 예를 들어보면은 어린애들의 그 장애 비피드스가 많으면 애들이 굉장히 밝은 성격이래요. 성격이 굉장히 밝은 거. 그리고 어린애들이 감기에 걸리고 짜증내고 이러다 안에 있는 균이 밸런스를 안 맞아서 이렇게 균형이 깨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유산균을 먹어서 장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얘가 어떤 균이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야. 유산균이 좋아하는 음식은 식이섬유예요. 유해균이 좋아하는 거는 밀가루예요. 설탕. 밀가루가 들어가면 뭐 하냐면 부글부글해요. 부글부글하면서 가스가 발생되면서 밀가루는 곰팡이균하고 비슷해. 그 성분이. 그러면서 곰팡이가 막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이 점막을 파먹으면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하거든요. 유산균이 어떻게 이 면역에 관여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것은 유산균 자체가 우리가 트랜스펙타 이전에 유산균 자체가 우리가 1차 경험학을 형성하는 거예요. 네. 2005년에 이탈리아에서 연구가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조절 T세포, 헬퍼 T세포가 400만이거든요. 이 400만의 숫자를 늘린대요. 그리고 염증을 담당하는 인터루킨 10, 이 사이토카인들을 이루는 것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누수 적응할 때 이렇게 타이트 정션, 막 촘촘하게 이빨이 꽉 있어야 이빨이 안 껴가지고 장누수가 안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얘네들이 유산균을 먹으면 얘네들을 이빨이 촘촘해듯이 딱 촘촘해지게 만든다는 거야. 그게 타이트 정션을 굉장히 강화시켜준다는 거야. 그리고
유해균이 뮤신이라는 것은 점막이면 장을 많이 미끈미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끈미끈한 것들이 유해균들이 먼지가 달라붙지 않도록 쫙 하는 건데 얘네들을 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은 그렇게 면역에 관여를 해. 이 자가 면역 질환 5개국, 미국, 캐나다, 선진국 5개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근데 봤더니 뭐냐면 장내 미생물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유익한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똑똑하게 하는 애가 있고 밝게 하는 미생물이 있고 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면역 세포를 주목해 하는 미생물이 있다라는 거, 균이 있다라는 거. 걔네들을 살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유산균 자체가요, 뭐가 부족한가를 판단해가지고요, 얘네들을 부족한 애를 잘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유산균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면역에 관여하는 거. 왜 우리가 우한폐렴은요,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바이러스일 수 있어요. 기억이 없어요. 트랜스펙타는 기억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기억이 없어. 그리고 한 번도 못 만나봤던 애는 어떻게 내가 방어를 하고 지켜내야 돼? 얘네들이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판단을 해줘야 돼.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야? 유산균이, 똑똑한 유산균, 좋은 유산균들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산균 우리 몸에 조절하고 그래서 면역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조절하는 유산균을 채워주셔야 돼요. 이게 유산균이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기전이에요. 네. 그래서 장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장이 깨끗해야 피도 맑고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들은요, 연구나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치매를 일으킨다. 장내 미생물이 애들의 ADHD, 자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을 해가지고 대변 인식해가지고 좋아진 케이스들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예. 해독의 열쇠가 장이 쥐고 있어요. 자, 해독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이라고 알고 계시죠? 간이 하는데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은 화학 독성 물질이 뭐냐면 4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60%가 우리 장에 있답니다. 장에 250개가 있고요. 간에 73개가 있어요. 지방세포, 우리가 독소는 지방에 쌓아놓습니다. 그게 48개. 그리고 애들 모유를 먹일 때 독소가 전달이 돼요. 40개. 독소가 있어요. 이 독소들이 있는 거야. 근데 간이 해독을 하지만 장내 세균도 해독을 하는 거야. 일단은 나쁜 애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간이 엄청나게 힘들겠죠. 간의 부담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유해 물질을 변으로 좋은 유산균이 변을 잘 만들어서 독성 물질을 빼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산균하고 좋은 균, 비피더스균이 많이 있어야 노폐물을 쫙쫙쫙 빼주는 거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메치니코프가 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장벽에, 장이 뭐야? 꼬불꼬불해가지고 막 끼죠. 그 안에 끼잖아요. 뺏살 끼듯이 끼는데 그거가 안에 있는 부패균이 노화를 만들고 질병을 만드는데 이거를 싹 긁어내서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 뭐예요? 다시 흡수된다. 그럼 다시 뺑뺑이 도는 거예요. 간에서 해독해야 되고 더 일을 2중 3중을 하는 야간을 해야 돼.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흡수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변을 하루 이틀 만에 안 보면 다시 흡수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틀 동안 못 봤다. 흡수되는 거예요. 18시간에서 36시간을 지나도 못 본다? 그러면 다시 독소가 재흡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변이 있으면 안 돼. 왜? 그게 다 병을 일으키니까. 왜? 유산균은, 좋은 균은 뭐냐면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딱 코팅을 해요. 근데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들은 뭐냐면 이 독소들이 장 점막을 막 파괴를 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헐렁해지는 거야. 그냥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빨이 딱 이렇게 안 끼는데 이빨이 끼죠. 다시 헐거워지니까 이게 독소들이 들어와. 다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다 들어오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소화되지 않은 이게 두 가지가 딱 들어오면요. 한 개가 들어야 되는데 구멍이 커가지고 2개가 된 거 딱 들어가면 우리 몸은 이거를 이물질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면역이 반응을 합니다. 그게 자가 면역질. 그래서 애들이 소화기가 어렸을 때부터 약한 애들은
알러지 아토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내려면 어떻게 된다? 이 유해균들을 없애줘야 되는데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기를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모기가 사는 웅덩이를 없애줘야 돼요. 그게 내가 유익균이 살지 못하는 환경,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유산균이 만드는 유산물질, 젖산, 이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서 내 몸이 산성이 되면 모기 웅덩이가 안 생긴다. 그래서 장내세균은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이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펙타를 쓰면서 트랜스펙타의 역할이 유산균의 역할하고 뭐 비슷비슷해요. 네. 왜 변비가 생기고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프냐? 여러분들의 장 속에 균이 안 좋기 때문에 비피더스균이 줄면 변비가 생겨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변비에 더 민감한데 여성 호르몬이 장의 운동하고 많이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산균의 역할은 뭐냐면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면역 반응, 면역을 지켜요. 나쁜 균이 찾아오면은 아까 그래서 우리 몸을 서로 뜯어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영역이 많아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세력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나쁜 균이, 좋은 균이 많이 있을 때는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얘네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많이 먹어서 이런 환경에 있을 때는 유산균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 나쁜 애들이 쳐들어오니까. 스스로 아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서 비타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균들은 뭐냐면은 그 존재 자체가 분해자들이에요. 네. 땅속에서 다 분해를 시키고 우리 몸에 음식물 줘도 다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역할은 땅이나 내 장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소장으로 오면은 그거를 유산균이 있으면 그거를 다 분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기능에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 이상이면 이걸 유산균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방귀나 변의 냄새가 너무 지독해. 유해균이 많은 거예요. 설사 변비 있다. 유해균이 많아요. 툭하면 배 아프다. 유해균이 많습니다. 네. 항생제를 완성 많이 먹는다. 애들이 항생제를 먹었다. 좋은 균이 죽어버렸어요. 균형이 깨져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 받는 순간 내 장내 밸런스가 미생물 밸런스가 확 깨져버려요. 네. 그래서 푸드 방법일 때 유산균 먹어줘야 돼요. 인스턴트 밀가루 많이 먹는다. 밀가루 안에 곰팡이가 생겨나요. 네. 밀가루를 먹으면 곰팡이랑 비슷해. 네. 곰팡이가 장 점막을 파괴시켜버리는,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 과일이나 야채를 안 먹는다. 유익균을 굶겨 죽이고 있어요. 네. 감기가 자주 걸리고 알레르기가 있다. 내 장내 균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야. 애들일수록 더 유산균을 먹여주셔야 된다. 복부 비만이 있다. 유산균이 많으면 얘네들이 유산균을 먹었을 때 살이 훨씬 더 잘 빠진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분해자들이에요. 분해자들. 살도 분해를 시켜버려요. 네. 담배하고 술을 일주일 이상 마신다. 술을 마시면 왜 안 좋냐? 술 마시면 비타민 B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비타민 B가 파괴가 되면 곰팡이가 살아나요. 네. 그거를 곰팡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셔야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우리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융합이 된 것이고 위를 통과하고 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가문은 어떤 균을 쓰느냐예요. 수많은 만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에 종류가 만 가지입니다. 숫자는 더 많겠죠. 몇 조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떤 균이 나한테 있느냐예요. 그래서 좋은 균주를 엄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한약 쓸 때, 처방을 쓸 때 비방을 쓰는 것처럼 어떤 균주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선한 균들 4종을 썼다는 거예요. 비피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대장에, 락토바시러스는 소장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이가 될 수 있는 게 보통 플락토 올리고당을 쓰는데 3가지를 더 집어넣었어요. 왜? 어렵게 집어넣는 것보다 안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그런 전략을 썼어요. 똑똑한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펙타가 여기에 들었다는 굉장히 호라이팬은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죠. 왜? 이 유산균의 역할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유산균이 먹이도 먹지만 얘네들이 역할을 확 살아나는 거죠. 왜? 유산균이 얘가 뭐 판단을 해. 그리고 유산균이 면역세포를 막 불러. 그러니까 거기다가 면역세포가 같이 합세를 하면 연합합동 작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강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제품 같지만 여러 가지 전략이 굉장히 최신의 가장 적합한 전략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있고 우리가 하루에 한 포씩 드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켜내실 수가 있고 우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공포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심하고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